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차트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요, 보조 지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보조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좀 파라볼릭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은 많지만 이 파라볼릭과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뭐 MACD, 그다음에 뭐 스토캐스틱 이런 추세 지표,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할지 아니면 약할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조지표 첫 번째 파라볼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PSAR이라고 이제 파라볼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PSAR은 무슨 뜻이냐? 자, 일단은 파라볼릭 SAR에 대한 약자입니다. 자, 파라볼릭은 일단은 파라볼릭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파라볼릭이란 한국말로 표현을 했을 때, 자, 포물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포물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SAR, 자, SAR은 무슨 약자냐? 자, 스탑 앤드 리버스 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고요. 뜻은 한국말로 자, 정지, 반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물선에 이거를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자, 포물선에 정지,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파라볼릭 SAR.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포물선의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뜻은 있는데, 자, 시장 가격이 추세를 형성을 하고 움직일 경우, 자, 추세 진행의 가속력이 떨어지면 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자, 일단은 PSAR은요, 어떤 신호로 좀 나타나냐면, 자, 일단은 기본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점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매수에 대한 SAR이면요, 이 캔들 자체의 아래에 떠요, 신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캔들이라고 좀 가정을 합시다. 이게 캔들이고, 이게 양봉에 대한 캔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봉에 대한 이 캔들, 즉 매수세가 강했을 때는요, 이 신호 자체가 점선으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가속력이 떨어지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속력이 떨어지면. 자, 통상 이 점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여기에 대해서 사이가 좀 어느 정도 벌어집니다. 즉 추세가 강했을 때. 근데 이게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신호가 나타나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공간이 좀 좁혀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이렇게 공간이 좁혀지면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약해졌다는 거를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지워서. 자, 이렇게 양봉에 대한 캔들이 있었을 때 아래에서 캔들이 찍히는 신호를 매수 SA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 위에서 찍혔을 경우에는 매도 SA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력이 떨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 점선이 좁혀지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계산 방법은 SAR, 그 다음에 SAR 플러스 AF. 자, 근데 사실상 이 계산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실 때 굳이 계산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진 보조지표로 다 나오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이렇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계산 방법 밑에 EP 값이란 게 있습니다. 자, 중요 시장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 시장 가격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신고점, 신저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P 값은 신고점이고, 그 다음에
신저점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저점, 꼭 신고점이 아니더라도 직전에 대한 고점, 그 다음에 직전에 대한 저점,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값은요, 고점, 저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AF가 있습니다. AF.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도 자 일단 신호 자체가 가속력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죠? 가속력이 만약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기에 대한 신호점선이 찍히는 이 공간 사이가 넓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지어서. 자, AF가 가속 변수라고 했죠. 이 가속 변수가 자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추세 전환에 전환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F는 가속 변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F 초기 값이 자 0.2입니다. 0.2. 0.2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때 이미 다 계산되어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초기 값은 0.2입니다. 자, 0.2가 장기일수록 낮고 단기일수록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자, 0.2는 신호 자체가 늦게 나와요. 늦게. 그다음에 이 0.2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단기일수록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나타나는 거겠죠. 이게 AF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빠르게 신호가 나타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볼릭은 추세 지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단타 뭐 틱틱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지표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에 쓰실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호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즉 횡보장인 이 추세에서는 좀 판단하기, 즉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독으로 쓰기에는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파라볼릭만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추세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뭔가 매매에 대한 진입 시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파라볼릭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를 써야 되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DPS 같은 DMS 기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DMS도 있지만 자, DPS는 이제 이 DMI라는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 이제 주관적인 그런 지표 값을 설정을 해서 이거를 DPS라고 하고 DMS라고 하는데요. 자,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표가 있습니다. DMA가 있어요. DMI. 이 DMI랑 쓰면은 오히려 더 매매 진입 이 시점을 잘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횡보 시장에서 손실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매수 SAR과 매도 SAR의 움직임의 방향을 주시하여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자, 매수 SAR이 있어요. 매수. 자, 매수 SAR은 뭐죠? 자, 캔들 아래에서 찍히는 신호가 매수 SAR입니다. 자, SAR이 좀 발음하기 힘든데. 자, 매도 SAR은 캔들 위에서 찍히는 신호를 매도 SAR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주시하여라. 만약에 이제 밑에 점선이 찍히는 시점이 있어요. 밑에 점선이 찍히다가 이 캔들과 사이에서 크로스 나는 이 시점이 바로 만약에 내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가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캔들과 부딪히는 시점, 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매도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에서 캔들을 찍힌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 캔들 자체가 자, 부딪히면 크로스가 나면 우리가 즉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AR 파라볼릭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골드에 대한 차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점선으로 찍힙니다. 캔들 아래에서 찍히면 이거는 자, 매수 SAR이고요. 자, 잠시만요. 매수고요. 자, 위에서 점선이 찍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의 시점이다. 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수면은 이렇게 밑에서 점선이 찍히므로 우리는 매수에 대한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서 점선이 찍히면 자, 매도의 추세가 지금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썼을 때는 이게 제가 실전 차트에서 썼을 때는요. 이 매수에 대한 점선이 생기잖아요. 이 신호 자체가. 이 밑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대 양봉이 이 매수에 대한 이 신호 자체가 이쯤에서 뜹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해서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신호 자체가 늦게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호가 여기서 떠요. 여기서.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럼 보통 우리가 신호가 여기서 밑에서 이게 다 오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신호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매수 진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하락을 했으면 자,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썼을 때. 왜? 이 파라볼릭은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항상 추세가 나타날 때 밑에서 늦게 떠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잡으시고 우리가 단독적으로는 못 쓴다. 단독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병행해서 같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상 이제 파라볼릭 차트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보조 지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볼릭은요. 이제 파라볼릭 말고 이제 제가 단독적으로 쓰지 말고 다른 보조 지표를 병행하면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볼릭 DMI 차트입니다. DMI 차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밑에 지표가 하나 추가가 됐죠. 자, 파라볼릭 똑같습니다. 파라볼릭은 똑같고 밑에 이제 이거는 이제 DMI라는 차트예요. DMI라는 보조 지표의 차트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이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라인. 이 파란색 라인이 자, 이게 ADX라는 라인입니다. ADX.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DI 플러스라는 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경우에는 자, 이 ADX와 이 DI 플러스 선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구간에 대한 사이에 있어서는 횡보장이구나.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횡보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방향이 없는 구간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구간, 자, 사각형 안에 그려진 이 구간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통 이 구간에는 횡보장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구간의 상향 돌파, 즉 상향의 돌파를 했을 때, 즉 분홍색 라인, DI 플러스라는 선이죠. 이 DI 플러스라는 이 라인 자체가 상향 돌파했을 때는 추세, 즉 매수 추세가 강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자, 이 구간에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매수 점선이 이쯤에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우리는 매수 진입 시점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독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게 항상 늦게 뜨다 보니까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 아래 차트, 즉 DMI 차트를 통해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ADX라는 이 라인과 DI 플러스 이 라인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자, 이 분홍색 라인 있죠? 이 분홍색 라인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파란색 선이 ADX라는
라인입니다. ADX, 그 다음에 이 분홍색 라인이 DI 플러스라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PSAR, DMI 차트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란 뜻은요, 주가와 지표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다이버전스의 종류,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락 다이버전스는 자, 네거티브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승과 하락, 이런 다이버전스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와 지표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르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이버전스란 이 주가는 이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가니까 반대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이버전스의 분석. 자, 보조 지표의 과매도, 과매수 국면에서 나타나면 이게 신뢰도가 상승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과매도 국면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이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MACD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서 나타나는 이 과매수 국면과 과매도 국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상 어떠한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미리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위아래 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20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제가 80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조 지표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거를 상향 크로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해 있어서는 자, 매수가 과열되어 있다. 매수가 과열되어 있으니 즉 하락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으로 했을 때 즉 20선을 돌파를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여기가 과매도 국면이다. 즉 매도가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으로 추세 상승 전환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든 매도든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상승 다이버전스 종류. 자,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자, 이런 게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가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상승의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격은 횡보를 하는데 자, 지표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이제 상승입니다.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좀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일정한 횡보 추세를 나타낸다. 자, 이것도 다이버전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신뢰도가 좀 이제 높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겁니다. 첫 번째,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가 올라가는. 아시겠죠? 자, 이게 횡보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엔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 시점을 포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추세가 없잖아요. 그죠? 추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신뢰도는 좀 하락을 한다. 왜냐하면 추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 시점 포착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상승 다이버전스랑 똑같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게 제일 높냐면 자, 처음 겁니다. 처음 가격.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횡보하는데 자, 지표는 내려가는 그림. 이것도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표는 횡보인. 이 횡보에 대한 모습도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상승과 다이버전스가 똑같은 게 자, 요게 첫 번째가 신뢰도가 가장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이버전스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의 방법은 자, 오실레이터란 뭐냐면 자, 기준선 교차, 즉 상향 돌파 또는 하향 돌파의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오실레이터는. 근데 오실레이터는 무수히 많아요. 뭐 MACD, 뭐 스토캐스틱 되게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 통틀어서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자, 기준선 교차의 방법의 매매법이 있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매수와 과매도 국면, 이 국면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교차.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어느 한 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한 라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 80, 20, 자,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게 만약에 넘었을 경우 이거를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자, 과매수 국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락, 즉 20선을 돌파했을 때는 과매도 국면이다. 그래서 상승 전환을 의미를 하고 하락 전환을 의미를 한다. 과매수일 경우 하락이고 과매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의 전환을 의미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기준선 교차를 이쪽으로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준선 교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선 교차는요. 어느 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제가 CCI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CI는 0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0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0선을 돌파했을 경우 우리는 자, 과매수다. 매수에 대한 시점이다. 그다음에 플러스 100을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과매수구나. 그다음에 반대로 0선을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 구간이 즉 0선을 크로스를 할 때 지표가 0선을 크로스를 할 때 우리는 매도의 시점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더 넘어서 0선을 더 넘어서 마이너스 100을 크로스할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냥 과매도 국면에 서 있다. 이렇게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는 분석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준선 교차가 있고요. 두 번째 과매수와 과매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오실레이터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횡보 추세에서의 횡보에서의 새로운 추세 발생 시에 빠른 신호가 나타난다는 게 단점이다.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횡보의 추세가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 자,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추세, 즉 하락이든지 상승이든지 나타나는 이 추세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추세 자체는 이 상승, 즉 강한 추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과매수라고 하죠. 과매수. 제가 과매수, 과매도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선이 있죠. 자, 80. 자, 20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를 했을 때 자, 횡보 추세죠. 횡보 추세. 즉 주가든 지표든 똑같습니다. 자, 주가 말고 이제 보조 지표, 즉 지표상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0을 넘는다. 자, 그럼 과매수 국면이죠. 그럼 우리는 보통 하락,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매수 국면은 뭐라고 했죠? 하락 전환을 의미를 한다라고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는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 그렇죠? 왜? 과매수가 떴으니까. 하락 전환을 의미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매도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신호는 나옵니다. 과매수라는 신호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과매수 국면이 막 3, 4일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어떤 장에서 강한 추세장에서 3, 4일 이제 기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자 매도를 했을 때 우린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 4일 동안 강한 추세가 지속됐을 때 상승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큰 손실을 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 자 이것도 오실레이터도 그래요. 단독적으로 쓰면 안 돼요. 단독적으로. 그래서 다른 보조 지표들을 사용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손실도 피할 수가 있고 진입 시점을 잘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점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 시 주의사항 똑같습니다. 자, 기준선 교차 및 과매도, 과매수 분석과 함께 오실레이터에 대한 추세 분석과 우리가 패턴을 병행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버전스를 쓰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자, 다이버전스를 왜 쓰냐면 이게 이제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횡보장에서도 신호가 분명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썼을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추세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추세 분석. 자, 우리는 보통 추세선을 자, 가격에서만 그리잖아요. 가격. 이게 이제 만약에 자, 이게 주가입니다. 이게 주가.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에 대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가격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보조 지표에서도 추세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이버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다이버전스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조 지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보조 지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매도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추세 분석과 패턴 분석을 병행을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추세선을 작도하고 상승 추세선 이탈 시점과 함께 오실레이터상 매매 신호 발생 시 매매를 권장드린다.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추세가 이탈이 나왔을 경우 즉 보조 지표가 됐든 가격이 됐든 결국엔 추세선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격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추세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자, 보조 지표상에서는 상승 이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진입을 해야 되나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일치해야 돼요. 일치. 자, 여기서도 가격이 하락으로 이탈을 하고 즉 보조 지표상에서도 상승으로 이탈을 해야 우리가 보통 다이버전스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실레이터상 매매 신호 발생 시 매매 권장을 드린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왔을 때 가격이 하락 나오고 보조 지표상에서 이탈 시점이 보여줄 때 그때 매매를 권장드린다. 그러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보조 지표 중 스토캐스틱, RSI 등은 자, 횡보 추세와 단기 지표에 주로 써야 한다. 자, 스토캐스틱은 RSI랑 똑같아요. 신호가 자주 나타나요. 자주. 이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신호에 대한 오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에 횡보 추세와 단기 지표에 주로 써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실레이터의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볼릭에서 말씀드렸던 ADX, 그다음에 DMI, 이 MACD 등은 추세 시장과 장기 지표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스토캐스틱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캐스틱이랑 RSI는 자, 단기적인 것에 쓰이고요. ADX나 MACD 등은 추세 시장과 장기 지표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과매수와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난다 해서 무조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해서 만약에 강한 추세장이 나왔을 때는 이게 보통 보조지표상에서는 과매수 국면이 떠요. 과매수. 그럼 우리가 과매수 하면 뭐예요? 자, 하락 전환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한 추세일 경우에는 과매수 국면이 여러 가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막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도의 시점을 가져갔을 때는 자,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강한 추세장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갈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목적으로 한다면 자, 지표 시그널의 템포가 빠른 것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파라볼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볼릭 아까 AF 가속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가속 변수를 자, 높게 설정하면 템포가 빠르게 뜬다고 했어요. 템포가. 신호가 빠르게 뜬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줄이면 즉 0.2가 초기 값인데 이 초기 값이 자, 높으면 높을수록 단기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신호가 빨리빨리 뜨니까 우리는 그 신호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템포가 빠른 것으로 해야 한다. 단기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목적인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자,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MACD인데, 자, MACD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MACD 선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이 MACD 시그널선. 자, MACD 신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막대기로 된 이 그래프는요,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MACD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첫 번째 MACD 선, 그다음에 두 번째 MACD 시그널 선, 그다음에 세 번째 막대기로 된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위에 선에 있을 때, 즉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 자,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양의 힘이 세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서 그래프가 발생될 경우에는 음의 성질이 좀 더 세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의 성질, 자, 매수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의 성질, 매도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 시점은 어디냐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음의 성질이었을 때 크로스가 나요. 크로스. 즉 뭐가 크로스가 나냐면 자, MACD 선이 있어요. 이건 MACD 시그널 선이고요. MACD 선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이게 올라온다면 무조건 지금 과매도 국면이겠죠.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이 좀 더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수 시점을 어디서 포착을 하냐면 하락 국면, 즉 과매도 국면에서 우리는 크로스 나는 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쯤에서 크로스가 납니다. 즉 과매도라는 뜻이고요. 음의 성질이 셌을 때 즉 하락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밑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이 밑에서. 즉 크로스가 날 때 MACD 선이 MACD 시그널 선을 상향 크로스를 해줬을 때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있어요.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구나.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매도 시점은 양의 힘이 셌을 때 나옵니다. 매도 신호는 양의 힘이 셀 때 나오고요. 자, 이 구간에서 자, 매도선이 좀 올라가죠. 매도선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락 전환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 보통 신호는 언제 나오냐면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의 성질이 컸을 때 우리는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를 해야 된다. 자, 똑같이 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의 성질이 셌을 때 매도 시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입 시점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쯤에서 크로스가 나죠. 그건 우리가 통상 이게 가까워지면 즉 과매수 국면에서
이 MACD 선과 MACD 시그널 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매도 시점을 우리는 암시를 해야 되고, 자, 크로스 날 거를 우리는 암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크로스가 암시를 해야 되기 직전에 이쯤에서 매도 신호가 나와요. 매도 신호. 그래서 크로스 난 기점에서 오히려 좀 더 추세를 또 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ACD 선은 장기적인 지표에 해당이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진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즉 보조 지표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상향 크로스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는 매도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매도 시점에 대한 신호 자체를 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MACD 히스토그램과 시그널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승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우리는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매수 방법은 MACD 선이 전 저점 근처까지 하락한 후 상승 전환될 때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락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도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라는 걸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하락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의 의미를 가지고요. 매도에 대한 시점, 즉 매도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ACD 선이 정고점, 즉 위에서 정고점이 되겠죠? 이 구간에. 정고점 근처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 전환될 때 우리는 또 매도의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MACD 선은 시그널 선 위주로 신호가 나온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AC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MACD 상승 다이버전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랑 보조지표의 반대로 가는 현상. 그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이런 거를 우리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MACD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MACD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시그널 선. 그러면 자, 하얀 크로스가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하얀 크로스. 그럼 우리가 하얀 크로스가 났을 경우에는 즉 MACD 선이 상향 크로스잖아요. 시그널 선이 하얀 크로스를 하고 MACD 선, 즉 파란색 선이 상향 크로스를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암시를 해야 됩니다. 매수 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자,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표상에서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표상에서는 저점을 높이죠. 그다음에 가격은 저점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림. 이런 게 이제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써봤을 경우에는 이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보다 이게 이제 MACD만 썼을 경우, 단독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되게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데 다이버전스를 같이 썼을 경우에는 확실히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이버전스는 중요하다. 다르게 가는 현상을 나왔을 때 즉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흘러갔을 때 우리는 이 시점, 즉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다이버전스도 똑같습니다. MACD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자, 고가를 높이고 있죠. 가격은 고가를 높이고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자, MACD 선은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점, 즉 고점 형성됐을 때 우리는 지표상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와 있구나. 그럼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표가 하락했을 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가 한번 찍었죠? 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매매 시점을 이 구간, 즉 추세선이 매도 추세선, 지표상에서 매도 추세선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매도 시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쉽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는 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매도 시점이든지 매수 시점이든지 확실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RS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는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자, 추세가 나왔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왔을 때 상승이 얼마나 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선이 나왔을 때 하락의 추세가 얼마나 세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RSI에 대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 개념은 RSI 값이 30 이하면 매수 시점이고요. 자, 70 이상이면 매도 시점으로 해석 주가와 지표값이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경우 추세 반전 신호로 인식을 한다. 자, 이것도 제가 선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값은 똑같죠. 추세 반전 신호로 인식을 한다. 다이버전스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10살 기준으로 할 때 RSI 값이 70을 상회하면 과열로 인식을 하고 30을 하회를 하면 침체로 판단을 한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기준선 교차에 대한 방법인데 결국에는 과매도 국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RSI도 과매도 국면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과열과 침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가 되고, 자, 오실레이터는 멀지 않아 꺾일 것입니다. 꺾일 것이고 조만간 추세가 반전되리라 해석한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앞전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과매수면 하락하고 하락 방향으로, 그다음에 과매도면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추세가 반전되리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강한 추세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강한 추세나 즉 강한 상승이거나 강한 하락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 반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RSI 과매수, 과매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매수 국면이 뜹니다. 과매수 국면. 즉 고점이 결국엔 낮아졌지만 매수에 대한 추세가 다시 나왔지만 지표상에서는 우리가 이 80선을 넘었을 때 보통 과매수 국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매수가 떴고 즉 매도의 전환, 즉 하락의 전환을 의미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좀 높였지만 자,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죠. 다이버전스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자, 매도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을 과매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30선을 하락 돌파했을 때는 매도에 대한 과매도 국면이다.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CI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CCI는 램버트가 상품의 선물의 주가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저 중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 가격 방향성과 탄력성 동시에 측정하기에 만들어진 지표. 자, 이동평균선 중요하고요. 즉, 이동평균선과 주가 이격도 공간,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공간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RSI랑 똑같습니다. 영선 기준 CCI 상향 돌파하고 매수,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기준선 교차의 방법이기 때문에 RSI 보조지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CI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100선, 0선, 마이너스 100선 기준으로 자, 과매수, 과매도 우리는 이거를 판단을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는데 매수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영선 돌파 이후에 상승. 자, 하락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지죠. 이 구간에서 추세를 이어줄 수 있는 이 다이버전스와 함께 CCI를 통해서 우리는 매수 진입 시점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도 똑같죠. 과매수 국면이 계속 뜨는데 여기서도 과매수 국면이 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 차트는요,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간에 이제 신호에 대한 오인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신호가 잘못됐다. 아니면 매수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하면 돼요. 자, 매도, 즉 매수에 대한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졌고 매도에 대한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 그래서 매도에 대한, 즉 과매수가 떴을 때 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하락의 전환을 의미를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 다음으로 하락으로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오늘의 중요 내용은 다이버전스를 같이 쓰셔라. 오실레이터도 그렇고 뭐 MAC도 있는데 많은 지표들이 썼을 때 단독적으로 쓰면 단점이 상당히 많고 이거를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조지표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성투를 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